안녕하세요. 변기만 보면 치가 떨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루에 몇 대 번은 볼 수밖에 없는 화장실 변기가 왜 그토록 싫은 건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픈 5년간의 제 결혼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최악이었던 제 결혼 생활에 제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나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셨고 엄마는 주부셨어요. 3살 터울인 오빠는 체대를 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방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던 저는 나이 32살에 2살 터울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변기나 하수구를 뚫는 업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 가장 부지런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아 자신의 사업체를 꾸리는 것이 남편의 목표였죠. 결혼의 처음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친정과 시댁에서는 각각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모은 4천만 원과 남편이 모은 돈 중 사업 미천을 뺀 3천만 원을 합해 우리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죠. 시댁은 연식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층엔 시모와 시부, 그리고 결혼 안 한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고 3층의 방 3개짜리 집은 다른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1층엔 시부가 운영하던 중국집이 자리에 있었는데 처음엔 그 중국집에 월세로 들어갔던 시부께서 평생 벌어놓은 돈으로 자신의 중국집이 있던 그 건물 자체를 사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건 사내 놈의 몫이야. 그러니 며느리 넌 그저 우리 영식이 옆에서 내조 잘해주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순풍순풍 낳아주면 이 집 며느리로서의 도린 충분히 다 하는 거다. 시부모님께선 남녀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집안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뒤 드디어 남편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가 중국집 그만 정리하시겠대. 그리고 그 자리를 내 사업장으로 쓸 수 있게 내어주시겠다네. 3층 세입자도 이번에 전세 계약 만료되면 내보낼 테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셔. 집하고 사업장 둘 다 해서 매달 100만 원씩만 내면 10년 뒤엔 우리한테 그 건물 증여해 주시겠대. 내 동생은 나중에 자기 결혼할 때 빌라 전셋값 정도만 준다면 별 불만 없다고 하고 완전 이득 아니야? 남편은 이만하면 그 건물을 거저 얻는 게 아니냐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윗집 아랫집으로 나뉘어 있다지만 이건 합가 아닌가요? 걱정될 게 뭐가 있어. 우리 부모님 당신한테 잘해주시잖아. 왔다 갔다 기름값에 시간 낭비까지 줄일 수 있고 집 살 돈까지 굳는 건데 이걸 왜 마다해? 남편은 끊임없이 절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남편의 사업이 걸려 있었고 결사 반대를 할 정도의 큰 명분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그 뒤에 다가올 수많은 불행들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우리는 2달 뒤 그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또 2달 뒤 임신 중이었던 저는 딸을 출산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잔뜩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부는 방금 출산을 마치고 나와 기진맥진해 있던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첫 시작이 아들이면 좋았으련만 됐다. 이번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엔 꼭 아들을 낳거라. 너무 서러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미 기력이 너무 소진된 상태라 대꾸할 힘도 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딸을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만이 제 눈치를 살피며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당신도 알지? 두 분 다 워낙 아들아들하는 옛날 분들인 거.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니니까 당신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그만큼 더 잘할게.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죠. 시모는 제 딸을 들여다보며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엄마 몸속에 좋은 건 죄다 첫째인 얘가 빼먹고 태어난 것 아니냐? 괜히 얘 때문에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자가 몸 약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겠지? 시모의 머릿속엔 온통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자 생각뿐이더군요. 계속되는 시모의 말에 전 그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애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그런 건 다 애 머릿속에 남아요. 애 정서 발달에 문제가 된다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저한테 소중한 아이예요. 딸이 부모 죽으면 제사 지내주니? 나 때는 딸 낳음의 시댁에서 소박 맞고 쫓겨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었어. 그때에 비하면 난 아주 보살 같은 시어머니야. 얼른 회복해서 둘째는 아들 가질 생각이나 하렴.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 시모는 며느리인 저를 손자 낳아주러 이 집안에 들어온 씨바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시모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내가 주위에 좀 물어보니까 처대한테 모유 수유 많이 하면 둘째 낳곤 젖이 잘 안 돈다고 하더구나. 너 앞으로는 걔한테 너무 젖만 물리지 말고 분유 타서 먹여. 아들 낳고 키울 기운은 미리미리 아껴둬야지. 그놈의 아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둘째를 낳든 말든 저한테 지금 우리 딸이 제일 소중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앞으로 이제 여기 올라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남편이 시모에게 이야기를 해도 시모는 계속해서 올라와 저에게 아들 타령을 해댔어요. 그동안 시모에게 쌓일 대로 쌓인 저는 딸을 침대에 올려두고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었죠.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저랑 제 딸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결국 저는 그날 시모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시모는 당황했는지 한참을 밖에서 허차거리다가 이내 2층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잔뜩 화가 난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어멈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감히 네 시애미 등을 떠밀어서 집에서 쫓아냈다며?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 좀 했다고. 아들을 못 낳았으면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있을 것이지. 어디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린. 너 당장 네 시애미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어서.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대더군요. 대체 제가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던 시부와 시모를 겨우 내려보내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마구 울어대는 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는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때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당신도 그냥 좀 참지. 왜 굳이 옛날 분 신기를 건드려서 이 사달을 내? 그럼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 딸을 지금 아예 손녀 취급도 안 하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이. 알아. 아는데. 됐다. 그만하자. 피곤하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시댁과 집이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당분간 얼굴이라도 좀 안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아래층에 시댁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앞으로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사근사근한 시모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시모와 시부 둘 다 저를 썩 마땅치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집안일엔 영 관심이 없고 밖으로 술 먹으러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던 시동생은 가끔 마주치는 저에게 눈치 없이 이러더군요. 형수님, 저희 엄마랑 대판하셨다면서요? 어차피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절대 못 이길 텐데 뭐하러 기운 빼셨어요?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딱 10년만 참자고,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제 딸의 얼굴을 보며 참을인을 수백, 수천 번은 새겨야 했어요. 저는 딸을 낳은 지 6개월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부모님은 저희 딸을 봐주길 원하지 않았고, 당시 친정엄마는 오빠 아이인 조카를 봐주고 있었던 터라 엄마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죠. 다행히 이후 남편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직원이 필요해졌는지 남편은 백수였던 시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가르치더군요. 점점 일이 많아지자 나중에 시부까지 합세해 어느덧 1층 남편의 사무실은 시댁 가족의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격리 일할래? 아무래도 격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데려다가 아까운 월급 주는 것보단 가족에 있는 게 낫잖아. 어떻게든 당신이 와서 절세할 방법이 없나 좀 고민해봐봐. 요즘 세금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제안에 전 잠시 고민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의 회사 일이니 제가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일할 때조차 불편한 시댁 식구들과 엮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시부모님은 3층으론 거의 발걸음도 하지 않았었고 저 또한 시부모님이 불편해서 2층으론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함께 일을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남편은 제게 몇 번을 더 권했었지만 제가 시부모님을 이유로 들며 거절을 하자 더 이상은 제게 권유를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받아봤지만 저는 그때까지 결국 둘째를 갖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며 가며 가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저를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혀를 찾고 가족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층 시댁에서 모일 땐 항상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군요. 당시 저는 이미 거의 독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내심은 풍선처럼 잔뜩 부풀어 올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에 도달해 있었죠. 그러니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시부모님이 시비를 걸면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게다가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군다고 생각했는지 언제부턴가 남편 또한 제게 조금씩 적대적으로 변하더니 어느덧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해대기 시작했죠. 제발 이 집 좀 나가자. 단칸방이든 뭐든 좋으니까 제발 여기만 좀 벗어나자고. 오며 가며 마주칠 때 어머님 아버님이 날 얼마나 벌레 보듯 보는 줄 알아? 지금은 나한테만 그러지 나중에 우리 예슬이 커봐. 지금도 애 저렇게 본체 많지 않은데 애가 나중에 크면 계집애라고 얼마나 구박하겠어. 애가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5년만 더 채우면 이 건물이 내 건데 내가 미쳤다고 여길 나가? 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만 아니면 나랑 부모님 사이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당신이 우리 집 모든 분란의 원인이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왜 당신 부모님이랑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게 다 아들 못 낳는다고 당신 부모님이 날 못마땅하게 여겨서 생긴 일이잖아.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데. 그럼 당신이 아들 낳지 그랬어. 당신이 예슬이 아들로만 낳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들 낳기랬어? 아니면 내 사업에 도움을 주기랬어? 회사 나와서 격리를 봐달라는 것도 단칼에 거절했으면서
대체 당신 내조를 위해서 여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냥 갈라서 이혼해. 결국 어느 날 저녁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은 제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여태 남편 하나만 보고 딸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어서 그 지독한 시집살이를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이렇게 절 배신하다니요. 끝없는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먼저 선언한 사람이 제가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분했죠. 딸과 집에 둘이 남은 저는 딸을 끌어안고는 배신감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5살이었던 딸은 제가 울자 영문도 모르고 절 따라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취한 건지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뻗어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새벽 2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였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그 소리가 그날은 유독 불길하게 느껴지더군요. 뭔가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기절한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어 휴대폰 잠금을 풀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다름 아닌 큰 폭풍우를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였죠. 이게 뭐야?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박주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저도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 제게 권유했었던 사무실 격리직에 채용되었던 젊은 여사원이었죠. 자기 잘 들어갔어? 나 오늘 자기가 나한테 한 프로포즈가 계속 생각나서 잠이 안 와. 드디어 자기가 이혼하고 2년 만에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두근거리고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지쳤기 때문에 저와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격리와 바람이 났던 겁니다. 무려 2년 동안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대화를 쭉 위로 올려가며 대화창을 모두 캡처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던 건진 알 수 없었죠. 아마 제게 들킬까봐 일부러 그랬던 건지 한 달치의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내용은 전부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더욱 큰 배신감이 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2층 시댁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가끔씩 그 상간녀와 함께 다 같이 식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달치의 대화들 중 저는 또다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에 관련된 대화 또한 메신지로 주고받았더군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자기, 메인 장부랑 세컨 장부 모두 업로드 완료했어. 확인 요망이요. 장부가 2개라는 말에 촉이 왔습니다. 아, 탈세를 하고 있구나. 세금을 그렇게 아까워하던 남편은 이중 장부를 만들어 탈세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우선 캡처본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는 전송 기록을 삭제한 뒤에 남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그 여자의 문자를 자신이 술김에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 눈치를 쓱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당장에 남편을 쫓아 들어가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전 애써 참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더 큰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인터넷을 검색해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어요. 그리곤 심부름 센터에 남편과 그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이혼 소송 전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증거들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의뢰 결과가 나오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선지 자꾸만 기침도 나고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가끔은 가슴에 작은 통증까지 느껴졌고요.
그래도 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예 대놓고 저에게 이혼, 이혼 노래를 불렀어요. 이혼하자고. 당신 우리 부모님 끔찍하게 싫어했잖아. 내가 재산 분할도 좀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예슬이도 준다니까? 그 입 닥쳐. 내 생각 정리될 때까지. 애 앞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전 그럴 때마다 이를 뿌듯 깔며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전부 잡을 때까진 어림없는 소리였으니까요. 남편과 싸운 지 3일 뒤 추석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참석하기 싫었지만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추석 전날 음식을 하러 시댁에 갔죠. 의뢰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이혼 소송 전 최대한 제게 불리할 만한 빌미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고약한 시집살이에 대한 증거를 긁어모으고자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켜놨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내가 못 내려갈지도 모르겠어.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저는 엄마에게 추석 연휴 내내 딸을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다면 딸이 그 개판 5분 전일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요. 남편과 시댁에는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친정에 딸을 맡겼다고만 이야기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 중 그 누구도 더는 딸에 대해 묻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미 딸은 뒷전이고 이혼 후 새장가를 갈 생각에 들떠있는 듯했고 시부모와 시동생은 애초에 저희 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자꾸만 나오는 기침을 애써 참으며 명절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절 돕지 않았죠. 평소엔 남편이 그나마 절 돕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이미 제게 이혼을 선언한 남편은 음식은커녕 아예 저를 무시하더군요. 조상님 음식하는데 더럽게 왜 자꾸 기침질이야? 에휴,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저런 며느리 말고 아들 줄줄이 낳아줄 수 있는 젊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아들? 이거 참 엄마 욕심 때문에라도 내가 두 번째 아내라도 확 드려야겠네. 이 아버지는 쌍수 들고 한영이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해준 제사밥은 조상님도 불쾌하다고 싫어하실 거다. 에휴, 얘 영식아 영호야 막걸리나 좀 갖고 와봐라. 전 부친 걸로 술이나 한잔 하자. 조상님도 불쾌하실 거라더니 시부는 그런 제가 한 음식들로 술판을 벌이더군요. 자신이 바람난 사실을 제가 알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빨리 저와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대놓고 절 무시하고 조롱하더군요. 시부모와 시동생 또한 한통 속인지 그런 남편에게 동조해 저를 향해 킬킬댔고요. 형수는 벨도 없수? 다들 형수 들으라고 저렇게 눈치를 주는데 왜 여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진지게 울면서 뛰쳐나갔겠구만. 돈 잘 버는 남편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요?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딸을 이 자리에 안 데려오길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시끄러워 좀. 혼자서 음식한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영 거슬려서 술을 마실 수가 없네. 시모는 그런 저를 윽박지르더군요. 그런데 복수고 뭐고 계속되는 기침과 더불어서 느껴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휴지로 입을 가리고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제 입을 가리고 있던 휴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피! 온몸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어요. 새하얀 휴지에는 다름 아닌 가래와 섞인 피가 묻어있더군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계속되는 기침에 머리로 열이 쏠렸고 3일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인지 온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거기다가 전을 부치던 대형 프라이팬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인지 더더욱 열이 올라
저는 그만 바닥에 쓰러지듯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피 묻은 휴지와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놀라지도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대며 제게 이러더군요. 너 뭐하냐? 혼자서 전 좀 붙인다고 지금 엄살 피우는 거야? 생쇼를 한다 쇼를. 야, 엄살 피지 말고 일해. 그 피는 뭐야? 혹시 너 코 판 거 아니냐? 시모의 말에 남편과 시부 그리고 시동생은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아프고 서러운 마음에 저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악에 받쳐 흐느끼며 말했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혼자서 음식하던 며느리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는데 여전히 술판을 벌이면서 오히려 날 비웃어? 지나가는 개가 쓰러져도 이렇게 못할 거야. 당신,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당신 친정 가서 아프라고. 당신 부모한테 가서 아프다고 징징대면 되잖아. 왜 이혼을 안 해줘? 왜 사람을 이렇게 치사하게 만들어? 남편은 마른 안주를 질겅이며 제게 비아냥대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들 날 개만도 못한 취급한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두고 봐. 형수,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오래 버티셨네. 이참에 그냥 짐도 싸서 나가시지. 시동생을 필두로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뒤에서 절 조롱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시댁에서 나온 전 그제야 녹음기를 껐고 힘겹게 택시를 타고 혼자서 응급실로 향했어요. 저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응급실 침대 위더군요. 주위엔 택시에서 건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보였고요. 윤희야, 괜찮어?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엄마는 저를 보고 엉엉 우셨어요. 검사를 마치고 링거로 영양제를 맞은 저는 친정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선 새언니가 조카 제 딸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죠. 이 쳐죽일 놈들이? 엄마 새언니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아빠 오빠는 분개한 나머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댁으로 달려갈 심산인 것 같았어요. 저는 힘없이 아빠 오빠를 붙잡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 마. 특히 오빤 절대 가면 안 돼. 오빠 성격에 무조건 주먹부터 나갈 거야. 그럼 이혼할 때도 불리할 수 있어. 우선 지금은 나한테 맡겨줘. 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오기만 하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끝난 후 병원에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재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암이요? 제가요? 저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 해본 병명이었죠. 손발이 다 벌벌 떨렸습니다. 불행은 불행을 부른다더니 남편의 외도와 이혼 그리고 암 선고까지 제 인생 최대 불행들이 연달아 닥쳐오니 절망스럽게 이를 데가 없더군요. 다행히 폐암 1기나 2기로 예상되어 교수님은 2주 뒤 절제 수술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남편에게 암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나 폐암이래. 이게 다 너랑 니네 부모 탓이야.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하다가 이런 못쓸병이 걸린 거야. 암?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건데? 설마 나한테 암 걸린 이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대라는 건 아니지? 작작하자.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진짜?
난 더 이상 너랑 안 살고 싶다고. 아들도 못 낳고 내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된 적도 없는 이 쓸모없는 여자야. 저게 인간입니까? 여자의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자기 아내한테, 그것도 암에 걸렸다던 아내한테 저런 악담을 퍼붓는단 말인가요? 그래, 해. 이혼. 하자고. 넌 평생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해. 나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할 거야. 곧 너한테 이혼소장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는 흐느꼈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내리쳐도 분한 마음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방으로 달려와 저를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어린애처럼 엄마를 안고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 뒤로 딸과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닷새 전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의뢰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전부 듣고 자료들을 살펴본 저는 희열에 차서 부들댔어요. 그곳엔 생각보다 더욱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정보대로라면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인간들 모두를 잘근잘근 밟아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의뢰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 캡처본과 심부름센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증거로 남편 회사를 국세청에 신고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차명 계좌 사용과 탈세로 말이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쓸모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고객들한테 현금 계산을 유도하며 건넨 계좌번호였는데 그 계좌의 명의가 바로 시모였던 겁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업자가 차명 계좌를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에요. 아마 자기 모친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액은 소득 신고를 안 했을 겁니다. 계획적인 탈세죠. 주영식 씨가 손님하고 통화하면서 수리 비용을 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한 말 전부 녹음해서 USB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더한 반전은 세금 문제로 시부는 이미 건물을 남편에게 증여한 뒤였다는 겁니다. 구두쇠였던 남편은 사무실도 가깝고 집을 얻는 데 더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동안 감쪽같이 절 속였던 거죠. 파면 팔수록 나오는 남편의 이면에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5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은 사실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까지 일을 마친 저는 다음날 친정 식구들의 보호 아래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딸,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알았지? 저에게 아무 걱정 말라던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고 계셨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를 달래드려 했을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암 수술이었던지라 저도 무섭긴 했었는데 수술 전 정신적으로 느낀 고통이 너무 컸다 보니 막상 수술 날이 되자 오히려 수술하면 사라져 있을 암세포 정도는 크게 두렵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물론 수술 후엔 회복하는데 꽤나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선 다행히 전이된 곳 없이 종양이 잘 제거되었다고 하셨어요.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저는 아직 폐암 1기에 머물러 있었고 몸이 회복된 후 사회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2주일간의 입원 끝에 친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을 한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혼 소장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착하는데 보름쯤 걸린다더니 딱 그날 남편의 사무실로 소장이 접수된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뭘? 너 바람난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고? 그게 중요해? 왜? 그냥 재산 분할 명목으로 몇 푼 떼어주고 그년이랑 새 살림 차릴 생각에 신났었는데 일이 꼬였지? 네가 네 변호사 통해서 보낸 이혼 소장을 잘 받았는데 나 그거 찢어버린다? 어차피 너 변호사랑 다시 상담해야 할 거잖아. 왜?
엿된 것 같아?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일이 하나가 터졌으니 이젠 다음 단계를 밟을 차례였어요. 제가 순서대로 느꼈던 절망감을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경찰서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신고 좀 하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복한 대상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시동생은 음주운전 때문에 2번이나 면허가 취소됐었다고 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주영식 씨 동생 주영호 씨 출장 다니면서 계속해서 잘 운전하고 다녔더라고요. 여기 증거 사진들이요. 일부러 주영호 씨 뒤를 밟은 건 아니었는데 주영식 씨 뒤를 캐다가 얻어 걸린 거라 혹시 몰라서 자료를 수집해놨죠. 참 정신 나간 인간 아닙니까? 법규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쩜 저렇게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단 말인가요? 무면허 운전도 한 번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하니 잘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직원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3가지의 복수를 모두 실행했고 그 뒤엔 정말로 온전히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탈세 신고를 한 줄 몰랐던 남편의 사업장은 불시에 들이닥친 국세청의 불식 업무에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말이죠. 이야, 이 망할 거사. 너지? 네가 탈세 신고한 거지? 세무조사를 다녀가자마자 다름 아닌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노발대발을 했었거든요. 저는 부정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했죠. 물론 휴대폰 녹음 기능은 켜둔 채 말입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조사 나왔었나 봐요. 생각보다 빨리 갔네. 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바람 좀 폈다고 복수하는 거냐? 그러게 진즉에 우리 아들 회사 와서 격리일 좀 돕고 아들도 하나 떡하니 낳았으면 일이 이 지경이 안 됐잖아.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어쩜 그렇게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아줌마? 그리고 제가 당신 아들 사업장에 나간다고 한들 내가 탈세 같은 범법 행위를 도왔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 아들을 못 낳은 게 신이 도운 일이었네요. 안 그랬으면 당신들 실체를 내가 훨씬 늦게 알아챘을 거 아니에요? 아, 아줌마 작은 아들 최근에 무면허 운전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거 신고한 것도 저예요. 당신의 집 같은 범죄자 집단에서 빨리 발 빼게 해줘서 고마워요. 뭐? 야, 넌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시모는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시모와 시부는 번갈아가며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남발해대더군요. 저는 통화 녹음본과 문자들을 전부 수집해서 시모와 시부를 협박죄로 고소해버렸어요. 뭐하러 입 아프게 같이 통화로 떠들어댑니까?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인데요. 제가 신고를 한 뒤에야 그들은 뜨거워했는지 그 뒤로는 제게 차마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말이죠. 우선 저는 이혼 소송에서 크게 승소했고 딸의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이거니와 매우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시집살이와 시댁 식구들이 제기했던 모욕적인 언행, 남편의 바람, 무엇보다 쓰러진 제게 시댁 식구들이 던졌던 조롱이 녹음된 녹음본이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정신적 위자료까지 듬뿍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듬뿍 뜯어낼 수 있었고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날
법원에서 헤어진 남편은 제게 이를 갈며 이러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 그 여잔 나 때문에 자기까지 탈세로 엮인 데다 위자료까지 뜯겼다면서 내 머리통을 쥐어뜯고 회사에서 나갔어. 여기 보여? 머리에 난 땜빵? 내가 잘 나갈 땐 옆에서 꼬리 살랑거리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내가 개털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나랑 내 동생 그리고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갈지도 몰라. 우리 아버진 지금 알아 누웠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건물이 나 때문에 다 날아가게 생겨서 당장 내가 내야 할 추징금만 해도 계산해보니까 2억이 넘는데 내가 그만한 현금이 어딨어. 건물부터 처분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바람나서 암 걸린 아내는 본 척도 안 하던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더 지독하지 않아? 당신은 지금 돈 날려서 분해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애초에 당신이 바람도 안 피우고 정직하게 세금만 내고 살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왜 다 남 탓만 해? 당신 부모도 불법인 거 다 알면서도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당신한테 동조한 거잖아. 내가 아들 못 낳으니까 손주 낳아줄 다른 여자 집에 들이려고 나한테 더 못되게 군 거잖아.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된 주제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 끌고 다닌 당신 동생이 잘못된 거잖아. 당신 부모는 아들 거리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이 범죄자로 키운 벌 받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아서 남의 자식인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벌 달게 받고 있는 거라고. 당신하고 당신네 식구들 이번 기회에 톡톡히 죗값 치르고 앞으로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네. 남의 가슴에 피 멍들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는 사실 말이야. 잘 가고 우리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두 번 다신 당신이 먼저 버린 우리 딸하고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야! 야! 제가 이를 뿌듯 깔며 말하자 남편은 으르렁대며 제 팔을 낚아채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남편은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실수. 코 안 깨졌어? 안 깨졌네. 아쉽다, 이 쌍놈의 새끼.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어 함께 따라온 저희 오빠가 그놈에게 일부러 발을 걸어버렸거든요. 그놈은 바닥에 부딪힌 무릎을 감싸며 나뒹굴었고 오빠는 또 한 번 실수인 척 그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저를 데리고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현금 소득을 빼돌리려 만든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로 인해 자신의 예상처럼 무려 2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탈세를 도운 상가녀는 벌금형을 세게 받았고 차명 계좌 명의를 빌려준 시모 또한 아쉽게도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쾌했던 건 바로 남편이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계획적으로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주 무겁게 적용됐던 것 같더군요. 솔직히 실형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 고소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동생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과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뒤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무겁게 적용되어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박죄로 제게 고소당했던 시부모는 100만 원이라는 가벼운 벌금형을 또다시 부과받게 되었죠. 사실 저것들을 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의뢰를 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서였어요. 제가 일은 벌려놨는데 결과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물론 그만큼의 의뢰비가 또 들긴 했지만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직원이 두 번째 의뢰는 반값에 진행해 주더군요. 위자료에 탈세 신고를 한 포상금, 그리고 이혼할 때 분할받은 재산까지 주머니가 넉넉해졌던 제게 그 정도의 돈은 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었죠. 남편은 추징금과 위자료 지급, 제게 분할해줄 재산을 마련하느라 결국 그 건물을 처분해야 했고 오래도록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교도소에 갔으니 남편의 사업은 물론 망했고요. 이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방의 낡은 건물이라지만 어쨌든 건물을 팔았으니 어느 정도 수중에 남은 돈으로 어딘가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겠죠. 다만 제발 어딘가에서 또다시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엄한 여자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잘 못 살았으면 더더욱 바랄 게 없고요. 저는 그 집에서 저와 제 딸의 물건을 단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등 중요한 물건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통장 등은 은행에서 새로 발급받으면 됐으니까요. 그래도 그 집에 두고 나온 짐들 너무 아깝지 않어? 아니, 하나도 안 아까워. 그 집 냄새, 그 집 먼지 하나라도 묻은 물건들은 근처에도 두고 싶지 않아. 결혼 생활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 엄마의 물음에 저는 진절머리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제게 남겨준 것만은 더없이 값진 것이었죠. 바로 제 딸 말입니다. 저는 긴 이혼 소송 중에서도 4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무사히 받아냈고 지금은 6개월 주기로 추적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저는 지금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외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평생 그 집에서 조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제 딸은 자신을 너무도 예뻐하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살게 된 것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딸은 그림만 그렸다 하면 자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부터 그려 넣는답니다. 딸의 그림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있지만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죠. 전 시부모는 몰라도 딸이 전 남편을 찾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딸은 아빠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딸이 철이 들고 이혼이란 단어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그때는 딸이 놀라지 않게 제가 이혼했던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괜한 거짓말로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보단 아이가 자신의 현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딸의 정서 교육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저는 외손녀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쭉 이곳에서 살 생각이랍니다. 엄한 남의 집 부모에게 구박만 받으며 살았다 보니 저를 사랑해주는 제 친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달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어디 가지 말고 부모님 옆에 딱 붙어 있어. 나랑 우리 아들이랑 네 새언니도 종종 놀러 올 테니까. 여전히 맞벌이인 새언니와 오빠는 조카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며 조카를 엄마에게 맡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면 학교가 끝난 후 몇 시간 정도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오빠는 이미 출소했을 전 시동생이나 얼마 뒤면 출소할 전 남편이 혹시 찾아와서 절 해코지하진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접근 금지 신청을 해두긴 했지만 혹시 몰라 현관문 앞에 야구 배트 하나는 항상 세워두고 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법이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준법 정신이 없는 범죄자 놈들은 말이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 또한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제 암도 분명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5년간 호되게 액땜을 했던 만큼 앞으로의 제 인생엔 더 없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한동안 잊고 살려고 노력했건만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던 추석 언저리가 되니 그때 기억이 다시 스멀스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아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털어버리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이 답답하신 분들도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땐 왜 저렇게 바보같이 참고 사나 싶었지만 막상 제 이야기가 되니 결혼이라는 게 그리 쉽게 손에서 놓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저처럼 바보같이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몹쓸 병에 걸리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더 일찍 용기를 내어보세요. 용기 내어 한 발짝만 그곳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이 있던 곳이 지옥이었다는 걸 보다 객관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